그거 보기 전에 우리 처음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가려고 하는데 몇 쪽을 펴냐면 64쪽을 먼저 펴보세요. 64쪽. 64쪽에 원자 모형인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역사를 한번 보고 변천 과정을 볼게요. 66쪽. 64쪽이 아니고 66쪽을 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했대. 그 다음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한 게 있고, 이렇게 계속 원자의 모형이 업데이트가 된 과정을 보는 거야. 원자의 모형이 업데이트가 됐다. 처음에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대요.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거기 66쪽에 돌턴 모형이 나왔지, 그지? 톰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알아냈대. 전자의 존재를 알았대.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내는 실험을 했대요. 그 다음에 또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보호 모형, 현대의 모형, 오비탈 모형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계속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업데이트가 된 거야. 그지? 그래서 돌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원자가 쪼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알기로는 원자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알았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됐는지 54쪽으로 다시 가면 54쪽에서는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실험들이 어떤 게 있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처음에 돌턴은 원자는 못 쪼개진다라고 했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은 전자의 존재를 밝히는 실험을 한 거거든. 전자의 존재를.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음극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거 할 때 그게 레이가 영어로 선이잖아.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뭐 이 전자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음극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음극선이다, 무슨 선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까 전자라는 거야. 전자의 존재를 밝힌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음극선이 곧 전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자라는 용어가 처음에 없으니까 음극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빛의 흐름이 있다라고. 그래서 전자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냈냐라고 하면 진공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빛의 흐름을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물체가 설치된 음극선관에 전압을 걸어주면 그림자가 생긴다. 이거는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는 그 음극선이 도달 안 한 부분이 까맣게 생기는 게 그림자지. 그치? 그림자.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놔두면 그 십자가 모양에만 이 음극선이 도달을 못했잖아. 그러면 이 음극선이라는 거의 특징은 직진을 한다는 게 특징이야. 음극선이 만약에 직진을 안 하고 음극선이 이렇게 직진을 안 하고 이렇게 휘어져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가 안 생기겠죠. 근데 그림자가 생긴 걸로 봐서 이 음극선은 직진한다. 그 다음에 음극선에다가 바람개비가 음극선을 통과하게 놔뒀더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가거든. 그러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 물리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물리에서 질량이 있어야지만 힘을 받을 수 있어. 그치? 질량이 없으면 뭐 아무리 빨리 가도 힘을 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개비가 회전했다는 거는 바람개비한테 힘을 줬다는 거 아니야. 이 음극선이 통과해서 바람개비를 돌렸다, 회전시켰다 라는 얘기죠. 바람개비를 돌렸다는 건 이 음극선이라는 게 질량이 없으면 바람개비를 못 돌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바람개비를 돌렸다는 걸 통해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다 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진하는 실험에서는 뭐 그런 걸 이제 전기장을 안 걸어줬는데 전기장을 한번 걸어주는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음극선이 전기장을 안 걸어주면 그냥 직진하는데, 그지? 전기장을 안 걸어주면 그냥 직진하는데 위쪽에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고 아래쪽에 플러스 극을 걸어줘서 이렇게 전기장을 한번 걸어주는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음극선이 이렇게 전기장 안 걸어주면 직진하는데 이렇게 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론은 음극선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았다. 그래서 거기도 나왔지만 그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톰슨은 음극선에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음극선이 플러스 극쪽으로 휘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작은 입자의 흐름인 걸 알아냈고 이 음극선을 전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음극선이 그래서 곧 전자예요. 그래서 지금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는 걸 알아낸 실험을 배운 거야.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공 모양에 마이너스 전자가 박혀 있는 모양이다. 원자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거를 푸딩 모형이라 그러거든. 이 사람은 서양 사람이잖아. 서양 사람이어서 푸딩 모형이라고 했는데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뭐 동양 사람이니까 떡 같은 걸 생각하면 떡 속에 뭐 건포도가 박힌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서양에서 푸딩 속에 뭐 건포도가 박힌 그런 푸딩 모형이 있대요. 근데 이 톰슨 모형은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도 해. 푸딩 속에 건포도가 박힌 모양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푸딩 속에 건포도가 박힌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원자 핵을, 지금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했는데 러더퍼드는 원자 핵의 존재를 알아내는 실험을 했거든. 그건 뭐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봤어요. 금박이 이렇게 있는데 금박에 알파 입자를 한번 쏴본 거야. 알파 입자를 한번 쏴봤어요. 알파 입자. 근데 알파 입자가 뭐냐? 거기 54쪽 맨 아래쪽에 오른쪽에 용어 알기에 나와 있어요. 알파 입자라는 거의 정체는 헬륨 원자의 핵이야. 헬륨 원자의 핵을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헬륨 원자의 핵을 알파 입자로 한다. 금이라는 건, 금은 원자 번호가 79번이거든? 그러면은, 알파 입자를 쐈을 때, 근데 실험 결과가 알파 입자를 쐈을 때, 요거를 디텍팅을 해보니까, 검출을 해보니까, 그냥 이 반대편에 다 알파 입자가 검출된 거야, 대부분.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 원자는, 이 금이라는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알파 입자 그냥 통과했으니까.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튕겨내는 게 있었다 이거야. 알파 입자를 튕겨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통과해. 대부분은 그냥 통과를 하는데 아주 일부 통과시키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 이 톰슨 모형은 틀렸다 이거야. 톰슨 모형은 아니다.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건포도처럼 박힌 모형이 아니고 플러스가 아주 밀집되게 부피는 작지만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부피는 매우 작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튕기지 못하니까. 부피는 매우 작고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원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55쪽에 보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있지, 그지? 톰슨 모형이 아니고 가운데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중심에 위치한다.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성자의 발견인데 앞에서 원자는 핵과 전자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거든. 근데 이 지금 양극선의 발견, 그 다음에 양성자의 발견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험에서는 크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 다음에 톰슨 모형 전자를 발견한 실험 이 정도만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중성자의 발견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체드윅부터 보면 체드윅을 보면 원자핵에 또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 봤대. 근데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도 알았대요. 그러면 원자핵은 다 플러스 전하만 있는 게 아니고 전하를 띠지 않는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낸 실험을 한 거야.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체드윅의 실험에서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도 있지만 중성 전하를 띠는 물질도 핵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자의 발견 읽어보면 양극선의 발견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음극선의 정체가 전자였듯이 이것도 그 당시에는 뭐 양극선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인 양극선을 발견했다. 근데 이게 양극선의 정체가 양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 핵 양성자의 존재를 알아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실험들을 통해서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도는 모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55쪽에 그거를 보면 원자는 중심에 원자 핵이 있어. 그 다음에 바깥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존재한다는 거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성질을 보면 양성자는 상대적인 전하가 플러스 1이야. 그지? 플러스 1.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고 해서 0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전하량은.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전하량 이거 사실 뭐 외워두면 좋은데 뭐 딱히 막 이렇게 막 무슨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양성자의 전하량은 1.6 거기 뭐 1.602까지 나왔지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라는 거는 뭐 알아두면 좋긴 하거든. 근데 요거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 16살부터 19살까지면 중3부터 고3까지거든. 그래서 이거 원래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숫자여가지고 이거 암기법이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인데 중3부터 고3까지 뭐 이렇게 외워두면은 외울 수 있거든. 뭐 꼭 문제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유명한 거여서 얘기한 거예요. 중3부터 고3까지. 그리고 질량을 보면 실제 질량이 나와 있는데 거기 상대 질량을 한번 보면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이나 중성자의 질량보다 1837분의 1밖에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전자의 질량이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매우 작다. 다르게 말하면 원자 핵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피는 엄청 작지, 그지? 엄청 작은데 질량은 대부분 차지한다. 그래서 알파 입자를 튕겨내는 러더퍼드 실험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양성자와 전자는 뭐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이거 뭐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보다 1837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 이제 무시할 수 있도록 작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의 표시 보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원자 번호를 매겼다라는 건데 뒤에 또 주기율표 단원이 나오거든. 이것도 모즐리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최종 업데이트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를 구성할 때 모즐리라는 사람이 양성자 수 기준으로 원자 번호를 매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번까지 아마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잖아. 왜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으로 매겼어? 수소는 양성자 수가 1개이기 때문에.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죠. 왜 2번으로 매겼냐? 양성자 수가 2개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2번으로 매긴 거예요. 그럼 리튬은 같은 원리로 양성자 수가 3개이기 때문에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번호를 3번이라고 매긴 겁니다. 그러면 뒤를 넘어가 보면 질량수가 나오는데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래. 전자도 질량이 있는데? 있죠? 있는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 질량에 비해서 1837분의 1이잖아. 매우 작으니까 질량수라는 거는 그냥 전자의 질량은 안 더해주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근사값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질량수는 완전히 참값은 아니고 근사값이다. 동위 원소라는 게 있는데 동위 원소까지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동위 원소라는 거는 위라는 말은 위치야, 위치. 근데 위치가 무슨 위치냐? 주기율표상에서 위치예요. 주기율표상에서 위치. 위치. 주기율표상에서 위치가 같은 원소의 관계를 동위 원소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인 게 양성자 수가 1개여서 원자 번호가 1번이라고 했잖아. 근데 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들을 확인해 보니까 질량수가 1인 수소가 있고 질량수가 3인 수소가 있고 뭐 질량수가 1, 2, 3인 수소가 있다라는 거를 자연계에서 검출했거든. 근데 이런 애들을
다 원자 번호는 1번이야. 왜? 양성자 수가 한 개니까. 근데 질량수가 다른 이유는 뭐냐?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질량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동위 원소라고 한다. 근데 동위 원소 할 때 위자가 위치인데 주기율표상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다 라고 해서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도 뭐 그래서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있고 13인 탄소가 있다라고 했지. 이런 게 동위 원소 관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 질량수의 비율대로 해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는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98.93%고 그 다음에 13인 탄소가 1.07%잖아. 그러니까 전체 뭐 100%에서 뭐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 알면 이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하나 또 팁인데, 그때 몰농도를 구할 때 몰농도에서 혼합용액의 몰농도 구할 때 어떤 팁을 하나 얘기해 줬냐면, 전체 부피 더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했을 때 이게 내분점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이거 평균 원자량 구하는 것도 그 식의 형태를 보면 이거 내분점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좀 써보면 56쪽에 맨 밑에 있는 걸 써보면 12 곱하기 100분의 98.93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98.93 더하기 1.07이라고 분자를 이렇게 100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12짜리가 98.93% 있고 13짜리가 1.07만큼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나 식의 형태가 내분점 형태지, 그지? 내분점 형태. 그래서 이것도 내분점 형태로 구하면 뭐 이제 12와 13의 중간에 평균 원자량이 위치할 거란 말이야. 근데 12쪽에 많이 가깝게 이제 평균 원자량을 표시해야겠지, 그지? 내분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뒤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일부러 안 풀어주고, 57쪽에 2번 보면 이거 대부분 좀 그냥 뭐 많이 틀린 문제인데, 기억번에서 원자핵은 원자에서 차지하는 질량이 매우 작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대부분 C에 지금 검출이 된다. 그치? 알파 입자가 검출되는 게 대부분 C에 검출이 되는 걸로 봐서 기억은 질량이 매우 작은 게 아니지. 질량이 매우 작은 게 아니고 부피가 매우 작은 거지. 그래서 질량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는 게 그냥 알파 입자가 그냥 통과했다는 걸 통해서 니은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 중심에는 밀도가 큰 입자가 존재한다. 이거 말 자체는 맞는 말이거든. 근데 이거 문제에서 그 위에 보면 C의 알파 입자 대부분이 도달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걸 물어봤어. C에. 그러니까 C에 도달한 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니은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디귿은 뭘로 알 수 있어? 디귿은 A의 일부 검출된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아마 문제 잘못 읽어서 틀렸을 텐데, 문제가 C의 알파 입자 대부분이 도달한 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물어봤기 때문에 디귿은 C에 도달한 걸로 알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디귿은 A에 도달한 걸로 봐서 알 수 있는 사실이지. 그래서 2번의 답은 57쪽에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있어서 한번 4번 문제 보면 전하량이 상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봐서 C가 전자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C가 전자고 전하량의 상대값이 0이라는 걸 통해서 B가 중성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냥 양성자겠지, 그지? 양성자. 질량의 상대값은 그러면 전자는 상대값이 0이라고 했잖아, 그지? 1837분의 1이지만 일종의 이거 상대값이어서 일종의 뭐 근사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Y값이 0이 돼요. 그래서 기억번 보면 원자에서 A와 C의 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원자라고 하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걸 양이온이라고 하고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띄는 걸 음이온이라고 해서, 이온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야, 그지? 원자는 근데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기억번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원자에는 중성자가 존재하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질량수가 1인 수소는 중성자 수가 0인 게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었지, 그지? 그래서 니은번은 뭐 중성자가 없는 것도 존재해요. 중성자가
뭐 없는 것도 존재한다. 아까 봤던 대표적인 걸로 질량수가 1인 수소라고 하면 중성자가 없는 거야. 그지? 그리고 아까도 뭐 잠깐 나왔지만 좀 얘기를 해주면 원자에서 이 양성자수 표시법인데 양성자의 숫자, 즉 원자 번호를 이 원자의 왼쪽 아래에다가 적어요. 왼쪽 아래에다가 양성자수 적어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다가 질량수를 적는 거야. 그지? 이거는 표기법이 그러니까 표기법이 이렇게 적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 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9번, 10번, 9번, 13번 보겠습니다. 9번, 13번. 9번 문제는 지금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을 문제에서 알려줬거든. 보통 알려주니까 이걸 사실 뭐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지? 근데 뭐 외우고 싶은 사람은 중3에서 고3까지로 외우라는 거야. 근데 좀 뭐 재밌게 공부하면 좋으니까 중3부터 고3까지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원자 핵의 전하량은 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쿨롱이라고 했는데 이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 몇 개 있겠는가로 계산해서 이 n 값을 구하면 양성자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그지? 근데 256이라는 건 16의 제곱인 거 혹시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알지 않나? 그지? 많이들 알죠? 그래서 요거를 좀 식을 좀 변형시켜 보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으로 하고 곱하기 1.6 곱하기 10으로 하면 딱 되겠다. 그지? 이게 1.6 곱하기 1.6은 2.56이 되니까 그러면 n값이 10이다. 아니 n값이 16이지. n값이 16. 왜냐면 1.6 곱하기 10 해가지고 n값이 16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16개란 얘기야. 그지? 이 문제는. 양성자가 16개다. 근데 X에 원자 번호 질량수 전하를 표시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양성자가 16개라 그랬는데 전자가 16개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전자가 18개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요런 게 이제 원자가 아니고 이런 애들이 이온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아까 문제에도 나왔지만 원자라고 하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애를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러면 지금 이 X 원자에 대한 자료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양성자가 16개고 전자가 18개인 상황은 이거는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음이온의 형태로. 그래서 아까 표기법대로 해보면 X 원자는 원자 번호를 항상 왼쪽 아래에다가 쓴다라고 했는데 원자 번호가 16번이죠.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무시한다라고 했고 전자수가 18개, 중성자수가 18개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네. 중성자수가 18개. 그래서 그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해서 34라고 쓰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전하량까지 표시하면 2-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전자가 두 개 더 많으니까. 그지? 이거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서 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으로 나누면 이게 양성자 몇 개인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1.6 되고 얘를 10의 마이너스 18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면 얘 날아가지. 그지? 얘 날아가고 이거 정리하면 1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번 보면 표는 자연에 존재하는 붕소의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 붕소는 원자 번호가 5번이에요. 5번인데 질량수가 10짜리인 붕소가 있고 질량수가 11짜리인 붕소가 있대.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 평균 원자량이 10.8이래요. 요거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풀어볼게. 평균 원자량이 10.8이라고 했는데 질량수가 10인 붕소의 존재 비율을 A라고 할게요. A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질량수가 11인 B를 붕소의 존재 비율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와 B를 다 더해서 1이 되게 맞춰가지고 퍼센티지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100이라고 해서 구해도 되겠죠. 뭐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뭐 퍼센트로 얘기하면 100%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확률로 얘기하면 전체가 1 되는 걸로 맞추면 될 것 같아. 그거는 편한 대로 하면 되고 이렇게 1로 놓는 게 더 편하긴 한데 그러면 10A 더하기 11B는 10.8이잖아. 그리고 A 더하기 10A 더하기 10B는 10이다 해가지고 B는 0.8이 나와. 그지? 1번식에서 2번식 빼면
그리고 B가 0.8이 나오고 A는 요것이 8이니까 A는 0.2가 되죠. 0.2. 그치? 아니면 뭐 연립방정식 편한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10인 붕소가 20% 그리고 질량수가 11인 붕소가 80% 이렇게 풀면 되거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아까 내분점을 이용한 풀이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라고 하면 얘가 질량수가 10인 붕소가 있고 11이라 그랬나? 11인 붕소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평균 원자량은 무조건 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지? 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형태를 잘 보면 이 두 식의 형태를 보면 평균 원자량을 계산할 때 10 곱하기 A, 11 곱하기 B를 1로 나눴다는 건데 아까 A 더하기 B가 1이었죠. 요 형태를 한번 보는 거야. 요 형태. 요 형태를 보면 이게 내분점 형태지. 내분점식에서 이런 거 아마 수학에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m 대 n으로 내분하면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 내분점식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mx1 이 꼴이잖아. 그래서 이게 내분점 꼴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평균 원자량이 10.8이라고 알려줬잖아. 10.8. 그러면 먼저 뭐부터 판단하냐면 이게 이 평균 원자량이 10쪽에 가깝냐 11쪽에 가깝냐 이거야. 11쪽에 더 가깝죠. 그럼 11쪽의 퍼센티지가 더 많은 거야. 그치? 11짜리가 더 많이 있는 거야. 그리고 몇 대면 내분점인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전체가 한 칸인데 0.8 대 0.2로 내분하는 점이죠. 4대1 내분점이라는 거예요. 4대1 내분점. 그래서 가까운 쪽에 많은 거 퍼센티지 주면 됩니다. 11짜리가 80%, 그리고 10짜리가 20%.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은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아까 해봤던 식의 형태가 이게 딱 내분점 형태이기 때문에 이 내분점을 이용하면 좀 더 연립방정식 안 풀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번 보면 전자수는 똑같죠. 왜냐면 지금 중성자수만 다른 거고 양성자수, 전자수 다 똑같은 거야. 그지? 그리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전자수는 그냥 5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량을 물어봤는데 질량수가 10인 붕소는 질량수가 11인 붕소보다 원자량이 큰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니은은 맞는 말인 거 알죠? 질량수가 10인 붕소가 질량수가 11인 붕소보다 가벼운 거잖아. 그치? 10인 붕소가. 니은번 보면 분자량이 10인 붕소랑 11인 붕소랑 비교했잖아. 요것만 차이 나고 CL은 원자량이 똑같은 CL을 결합시킨 거여서 니은은 생각해보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60페이지 11번 보호 모형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호 모형은 앞에서 배웠던 그 원자 모형의 역사의 연장선인데 제일 처음에 돌턴은 원자가 안 쪼개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톰슨은 전자의 존재를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원자 핵의 존재를 알아냈어. 그치? 근데 그래서 지금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까지 한번 써보면 가운데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전자가 있다라는 것만 이제 러더퍼드가 알아낸 거거든. 만약에 원자 번호 3번이라고 하면. 근데 이 보어는 뭘 알아냈냐면 보어는 이 전자가 러더퍼드가 말한 것처럼 전자가 맘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궤도를 돈다라고 한 거를 알아냈거든. 그게 보어 모형이야. 아까 러더퍼드 모형은 뒤에서 지금 그림을 확인해 보면 55쪽의 맨 위에 모형을 한번 보세요. 전자가 자기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어떤 특정한 궤도를 도는 게 아니고 그냥 전자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돌아간다라는 것만 알아냈지, 그지? 전자가 어떻게 도는지는 아직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이 새로운 모형을 제안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거기 61쪽에 바닥 상태, 들뜬 상태를 먼저 보자. 61쪽에 보면
요거는 이 용어를 하나 알아두는 건데,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라고 이 용어를 하나 알아두는 거예요.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수소 원자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수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가 1개지, 그지? 양성자가 1개고, 가만히 놔두면 제일 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전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지. 바닥 상태라는 용어 자체가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 알아두면 되고, 근데 그 화학에서 말하는 안정하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낮다라는 말이에요. 요거 하나 적어두자. 화학에서 말하는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는 안정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닥 상태가 가장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 상태가 안정하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자가 존재할 텐데, 여기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줬다라고 해볼게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줬으면 이 전자가 들뜰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들뜬 상태는 거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닥 상태보다 더 높게 에너지를 가지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걸 들뜬 상태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들뜬 상태가 무슨 뜻인지 알아두면 되고,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그 높은 에너지를 가지면 들뜬 상태다. 그러면 아까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하다라고 했는데, 에너지가 높은 건 불안정하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를 하나 먼저 정리를 해두고 보호 모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 용어를 먼저 알아두고, 그러면 보호라는 사람이 뭘 관찰했냐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되잖아. 그리고 또 가만히 놔두면 얘가 항상 화학에서는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들뜬 상태로 놓고 가만히 놔두면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거든. 화학에서 항상 반응은 안정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들뜬 상태가 됐다가 더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안정한 바닥 상태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면서 뭘 하냐? 이 에너지준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더 안정해지면서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야. 아까 들뜬 상태로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했잖아. 그지? 근데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될 때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하는 걸 좀 체크해 보세요.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거기 61쪽에 그림에도 나와 있죠.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보어라는 사람은 뭘 관찰했냐면, 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관찰한 거야. 방출하는 에너지를 관찰했어요. 방출하는 에너지의 스펙트럼을 관찰해봤다 이거야. 스펙트럼. 그래서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의 스펙트럼을 에너지를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거기 60쪽에 나오는 자료 분석에 나오는 그림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656인 파장이 나와. 그리고 486인 파장이 또 검출이 됐어. 근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만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파장은 검출이 안 됐다는 거야. 뭐 487, 489 뭐 이런 거 다 검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일부러 들뜨게 했다가 바닥 상태로 되는 에너지 준위를 관찰했더니, 그 방출하는 에너지 준위를 관찰했더니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이었다는 거 알아냈어요. 이게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적이다. 그러면 거기 60쪽에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얻어진다 여기 있지? 거기다가 뭘 써놓냐면 연속이 아니다. 연속 X 하나 써놓자.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적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보어라는 사람이 이걸 관찰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를 한번 볼게. 보어라는 사람이 방출되는 에너지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봐줄게요. 연속이 아니라는 걸 통해서, 수소 원자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전자가 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전자가 도는 궤도가 딱 정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야. 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사이 레벨의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층에도 있을 수 있고 2층에도 있을 수 있는데 뭐 1.3층 이런 데는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궤도가, 특정 궤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온 거야, 그지? 근데 불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온 걸 통해서 이거는 수소 원자의 전자는 특정 에너지 준위 궤도가 있고 그 궤도 안에서만 돈다. 그러니까 1번 궤도, 2번 궤도는 돌 수 있지만 1.3층, 1.4층 이런 건 못 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1쪽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라이먼 계열, 발먼 계열, 파시언 계열 보자. 이것도 사람 이름인데 그래서 보어가 이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 같이 실험한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다 사람 이름입니다. 라이먼, 발머, 파시엔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어요. 이 데이터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어가 이 모형을 제안한 거거든. 그래서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막 선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관찰했을 거 아니야.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관찰한 걸 자외선 영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발머라는 사람은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어. 그 다음에 파시엔이라는 사람은 적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보어라는 사람이 이 스펙트럼을 보고 분석을 했더니까 에너지 레벨이 수소 원자의 전자가 가진 에너지 레벨이 불연속적이라는 걸 알았다 했잖아.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식을 알아냈거든. 우리가 이 식을 유도할 필요는 없어. 이 식은 이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그걸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 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의 에너지 준위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까 이런 식이 얻어졌대요.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유도할 필요는 없고 이 식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 이 식을 그리고 뭐 1312라는 숫자는 사실 화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숫자거든. 근데 뭐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 1을 풀 때는 이 비례상수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K라고 그냥 써도 돼요. 이거는 비례상수기 때문에 1312라는 숫자를 매번 쓰진 않을 거야. 1312라는 숫자가 이거는 실험적으로 되게 중요한 숫자지만 비례상수기 때문에 그냥 K라고 쓰는 걸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써놓자. 1312 옆에다가 이거 뭐 비례상수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많이 쓴다라고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이 식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식의 형태는 n제곱이 분모에 있잖아. 분모에 있어요. n제곱이 분모에 있다는 거는 이 n값이 커질수록 이 값은 작아지는 거야. 그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n값이 커지면 이 en값은 n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 값은 커지는 이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지? n제곱이라는 건 이거 분모에 있다는 거는 n이 크면 이 값 자체는 이 절대값은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이 식을 해석할 때 n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en 값은 n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 라고 하는 관계를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식의 개형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K니까 마이너스 K지, 그지? K죠.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이게 절반보다 더 위쪽으로 붙는다 이거야. 이 개형을 좀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더 위쪽으로 붙죠. 왜냐면 마이너스 9분의 K니까, 그지?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이 n제곱분의 K가 되니까 0으로 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지금 식을 해석을 할 줄 알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식의 개형을 보면 위로 갈수록 빽빽해지는 개형이야. 위로 갈수록 빽빽해지는 개형입니다. 61쪽에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을 한번 또 공부해 볼게요. 라이먼 계열이라는 거는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떨어지는 그 스펙트럼들을 라이먼 계열이라 그래.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 근데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작은 애가 4분의 3K만큼의 빛을 방출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스펙트럼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4분의 3K만큼이야. 그지? 근데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빛 중에서 제일 에너지 준위가 큰 게 4분의 1K죠. 요 4분의 1K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빛, 즉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제일 에너지 준위가 그래도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얘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꼴찌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꼴찌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1등보다도 에너지가 훨씬 크지, 그지?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이 에너지 개형이 보호 모형 개형이 위로 갈수록 빽빽해진다 라고 했잖아요. 위로 갈수록 빽빽해지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큰 거야.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보다.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그 개형들을 좀 이해하면 돼. 그래서 항상 자외선이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적외선인 겁니다. 에너지가. 이게 위로 갈수록 빽빽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을 발머 계열이라고 하자.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을 파션 계열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암기 방법 하나 알려줄 건데 이거 결국에는 그래도 외워야 되잖아. 그지? 외워야 돼서 암기 방법 하나 알려주면 자라, 가발, 적파 이렇게 많이들 외웁니다. 자라가 가발을 쓰고 적을 파괴하러 간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자라, 가발, 적파. 자라가 가발을 쓰고 적을 파괴하러 간다. 알겠죠? 그리고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그 옆에 식이 하나 있는데 에너지는 HF 이렇게 씁니다. HF. 그래서 진동수랑 비례,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 진동수라는 것은 물리원에서 배우는데 1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해요. 그래서 진동을 1초 동안에 진동을 많이 하는 게 에너지가 크겠지, 그지? 1초 동안에 진동을 많이 하는 게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이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이것도 이 식을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빛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식을 좀 알아두면 되는데 이거 물리원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건데 지금 알아둘 거는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한다. 그리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 C라고 하는 것은 광속이거든, 광속. 빛의 속력인데 빛의 속력은 안 변하는 상수값이에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라고 하는데 요 광속은 상수값이어서 안 바뀌는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둘 것은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요거 알아두면 됩니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빛의 속력은 안 바뀐다라고 했잖아. 빛의 속력은 광속은 물리에서 배우겠지만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해서 빛의 속력은 안 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 물리에서 배우는 식인데 빛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진동수랑 파장은 반비례하는 관계인 거야. 아까 이 식에서 나왔죠. 이 식에서 에너지는 HF인데 빛의 속력은 F 람다다. 이 식을 가지고 대입해 가지고 H 람다분의 C다.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온 건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한다. 그 다음에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한다.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 이걸 자세하게 계산하는 거는 비례 반비례 관계가 아니고 자세한 값을 계산하는 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많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다는 게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이 그림을 보면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큰 거야. 그지? 요게 한 번 진동하는데 여러 번 이렇게 바바바바박 진동하는 그 모형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파장이 긴 것은 에너지가 작다라고 하는 건데, 가시광선 영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이잖아. 가시광선 영역의 빛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빨주노초 파란보예요. 근데 보라색이 한자로 자거든. 그리고 빨간색이 한자로 적이야. 보라색이 한자로 자, 빨간색이 한자로 적. 근데 파장은 빨간색이 길거든. 그래서 에너지는 보라색이 커요. 근데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알아둬야 되는 건데, 내가 암기법을 하나 만든 건데,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레드니까 롱이라고 하나 외워두세요. 레드니까 롱이다. 레드니까 파장이 길다. 보라색은 또 에너지가 크다. 파장이 짧다.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레드, 롱 이런 거 하나 뭐 기억해 둘 사람은 레드, 롱으로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게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보라색은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보라색이 바깥에 있는 빛은 에너지가 더 크겠지, 그치? 그게 이 그림인데,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큰 빛을 자외선이라고 해요. 보라색 바깥에 있는 빛이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하고, 빨간색 바깥에 있는 빛을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외선은 에너지가 크잖아. 그래서 어디에 쓰냐? 소독기에 많이 씁니다. 이거 내가 너네들 기억하라고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사진까지 따왔는데, 자외선으로 소독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학교에서 밥 먹고 물 마실 때 자외선 소독기로 소독하는 거예요.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아서 그 세균들을 잘 못 죽여. 그지? 소독기라는 건 뭐 지저분한 것들을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게 필요해서 꼭 자외선으로 소독합니다. 이런 거. 그러면 보라색이 에너지가 크다는 것도 그 자외선 소독기 생각하면 62페이지 4번 보면 가는 보호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의 일부와 전자를 나는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의 영역을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가시광선 영역. 가시광선의 영역이라고 하면 n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스펙트럼을 모은 게 가시광선이야. 그치? 복습 한번 해보면 자외선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고지. 그리고 적외선은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빛들을 다 그 통칭해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는 들뜬 상태냐라고 했는데,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나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지. 그러면 에너지는 왼쪽으로 갈수록 크다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은 이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꼴찌니까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다. 그치? 기억은. 그리고 그 옆에 녹색은 네 번째에서 두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왼쪽으로 갈수록 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가는 지금 세 번째 껍질에 있지? 세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들뜬 상태야. 바닥 상태라고 하면 이 전자가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에 존재하는 것을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 상태라고 하면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존재할 때,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다 들뜬 상태야. 그지? 니은번 보면 나의 전자가, 그리고 요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하나 알아두세요.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 그래.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을 L 껍질이라 그러고, 세 번째 껍질을 N 껍질이라고 해요. 이거 알파벳 순서에서 A, B, C, D 하면 순서대로 KLMNOP잖아. KLMNOP라서 그 순서 따라서 K 껍질부터 KLM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이름을 이렇게 1, 2, 3이라고 해도 되고, K 껍질, L 껍질, M 껍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니은번 보면 L 껍질이라고 하면 두 번째 껍질이잖아. 그치?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나의 기억선을 방출한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 기억선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이잖아. 그래서 가의 전자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했죠. 가는 지금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거고, L 껍질이라고 하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걸 L 껍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번이 맞다. 디귿 법질 보면 이거는 보호원자 에너지 준위 식을 잘 살펴보면 그 위로 갈수록 빽빽해지는 모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K 껍질과 L 껍질의 차이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를 물어본 거지. 그리고 L 껍질과 M 껍질의 차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인데,
요거 두 번째와 첫 번째 사이가 더 큰 거예요. 그치? 이 개형을 위로 갈수록 빽빽해지는 모양이다. 그걸로 판단하면 개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 63쪽에 이게 설마 이 M이 맞아. M이 그 M이야. KLMN에서 그거를 아까는 살짝 얘기를 안 해줬네. K 껍질이 N은 1, 그리고 M 껍질이 N은 2, KLM N 껍질이 N은 3인 껍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그래프를 또 해석하는 것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M 껍질로의 전자 전위를 다 모았대. 그러면 이건 가시광선 영역이라 했잖아. 그래서 처음 있는 이 7번 문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파장을 가지는 빛은 이게 지금 M이라 그랬죠? M이라고 했으니까 K, L, M 껍질이라 그러면 N은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빛이 네 번째에서 세 번째고, 그리고 그 바로 왼쪽에 있는 A라고 쓴 부분이 다섯 번째에서 세 번째로 떨어지는 겁니다.